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토크입니다. 이번에 청취자분께서 요청하신 책으로 에드워드 엘데시 리처드 플레스트의 마음의 작동법입니다. 자, 청취자님께서 이 책을 보내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제가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많은 리더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고민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 마음의 작동법은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해 네,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라고 조금은 불편한 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특히 관리자들이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도구, 바로 돈과 보상이라는 그 상식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성과를 내면 보너스를 주겠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경영의 원칙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그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사람을 움직이게 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 내면의 열정과 창의성을 꺼트리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이 책의 핵심 주장들을 하나씩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진짜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책 첫 부분부터 정말 섬뜩한 통계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네, 그 노동시간 통계요. 맞아요. 1969년하고 비교해서 요즘 미국인들이 1년에 무려 158시간을 더 일한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한 달치 근무 시간을 통째로 더 일하고 있는 셈인데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옛날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하라고 명령했다면 아마 반란이 일어났을 거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책은 그 거대한 힘의 정체를 아주 간단하게 지목하죠. 바로 돈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돈은 분명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수단이 맞아요. 네, 강력하죠. 하지만 그 방식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는 방식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죠.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일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나 흥미, 의미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처럼 느껴지게 되죠. 책에서는 이 상태를 소외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적합한 단어 같아요. 그 유명한 실험 얘기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죠. 소마 큐브라고 하는 재미있는 퍼즐을 가지고 한 실험이었잖아요. 네네. 그냥 재미로 퍼즐을 맞추고 있던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계속 자유롭게 놀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제부터 퍼즐 하나를 맞출 때마다 1달러씩 줄게 라고 제안하죠. 네, 결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돈을 받기 시작한 학생들은 확실히 더 열심히 퍼즐을 맞췄어요.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죠. 네, 당연히.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쉬는 시간에 벌어졌어요. 돈을 받지 않은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도 여전히 재미있게 퍼즐을 만지작거렸는데 돈을 받던 학생들은 거의 아무도 퍼즐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돈이라는 보상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뇌는 재미있는 놀이를 돈 버는 일로 재규중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 단계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실험자가 돈을 주던 그룹에게 미안, 이제 예산이 없어서 돈을 줄 수 없어 라고 말하자 그들은 퍼즐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돈 없이도 재미있게 하던 그 일이었는데도요. 네. 보상을 멈추면 동기도 멈춘다. 는 이 책의 유명한 경고가 바로 이 실험에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외적인 보상이 내면에 있던 자발적인 불꽃을 꺼트려버린 거죠. 이걸 청취자님의 팀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이번에 성공하면 두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팀원들을 달리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책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장기적으로 팀원들이 그 일 자체에서 느끼는 성취감이나 즐거움을 갉아먹는 좀 위험한 거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책에 우리가 흔히 쓰는 돈이나 보상 같은 당근과 채찍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뭘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라는 걸까요? 네, 그게 궁금하죠. 여기서 책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자 핵심 키워드, 바로 자율성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흔히 생각하는 통제와 지시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죠. 네, 많은 리더들이 통제하지 않으면 조직이 엉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통제의 반대말은 방임이 아니라 자율성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요. 그게 다른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선택권이라고 말합니다.
직원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A랑식으로 진행해 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이것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 B, C 방식 중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 봅시다 라고 접근하는 거죠. 아, 적인 존재로 바꾸는 스위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입, 그 플로우의 상태로 이어지는 거고요. 맞아요. 어떤 일에 깊이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희열을 주는 경험이요. 이런 내면의 경험이 진짜 동기부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이 지적하는 현대사회의 병폐가 정말 날카로웠어요. 도구적 이성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요. 도구적 이성이요. 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모든 것을 결과와 효용성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태도를 말해요. 책에서 든 예처럼 학생이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는지보다 그래서 성적이 몇 점인지가 더 중요하고 아, 네. 또 직원이 일을 통해 성장하는지보다 그래서 회사가 얼마의 이윤을 냈는지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얻는 게 뭔데? 라는 질문이 모든 과정의 가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마치 우리가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가도 어느새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요. 과정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오직 결과라는 목적지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 도구적 이성이 학습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놀라운 실험이 있었죠. 아, 네. 그 대학생들 실험이요. 정말 중요하죠. 네,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 내용을 공부하면 나중에 시험을 볼 겁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 내용을 공부해서 나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죠.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내용을 공부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정말 네. 당연히, 아니 어쩌면 당연하지 않게도 가르쳐주기 위해 공부한 학생들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시험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외적인 통제와 압박이 오히려 배움의 질을 떨어뜨린 셈이죠. 맞아요. 스스로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남에게 설명하겠다는 그 내적인 동기가 훨씬 강력했던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 실험들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보상이나 시험 같은 외적 동기는 단순 반복적인 과제의 속도를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나 깊이 있는 학습,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 필요한 일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 보상받는 일만 하려는 부작용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럼요. 이 책의 논의가 개인의 심리를 넘어서 사회 시스템 전체로 확장되는 지점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네. 특히 저자가 구소련이 붕괴되기 직전 불가리아의 한 국영 공장을 방문했던 경험담은 거의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얘기요. 정말 그렇죠. 상상해 가시나요? 저자가 공장에 들어섰는데 노동자들은 일은 안 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잡담만 하고 있어요. 네. 창고에는 팔리지도 않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그때 현지인에게 들었던 농담이 이거였대요. 사장은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척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일하는 척을 해준다. 이게 그냥 웃어넘길 농담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대체 왜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책은 그 원인을 행동과 결과의 의미 있는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죠. 그렇죠. 당시 불가리아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농땡이를 부린다고 해서 직장에서 잘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이 일 자체에서 오는 성취감이나 재미, 즉 내적 동기도 없고 일을 통해 얻는 보상, 즉 외적 동기도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아, 내 행동이 어떤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무기력감이 사회 전체를 잠식한 거죠. 그렇다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완벽한 해답은 아니라는 점도 저자는 분명히 짚어주죠. 네, 자본주의는 행동과 보상을 아주 강력하게 연결해서 엄청난 효율성을 이끌어냈지만 바로 그 강력한 연결이 또 다른 형태의 강력한 통제가 되어서 우리를 소외시키는 부작용을 낳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짝을 이뤄 등장합니다. 바로 자기 능력인지, 즉 유능감과 자율성입니다. 유능한 꼭두각시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네, 저도 그 표현이 참 시키는 일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처리해서 스스로 유능하다고 느끼지만 그 모든 일이 내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결국 공허함만 남는다는 거죠. 맞아요. 진정한 성장과 행복은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유능감과
이 일은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자율성이 함께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자율적이라는 것과 독립적이라는 것의 차이도 명확하게 구분해 주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하죠. 독립은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무언가를 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자율은 그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면의 상태를 의미해요. 저자가 예로 든 캘리포니아의 어부 친구처럼요. 그는 혼자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으니까 독립적으로 일하지만 그 삶 자체를 스스로 원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자율적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팀의 일원으로서 동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죠. 그럼요. 그건 독립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팀에 속하고 함께 일하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했다면 그건 아주 건강하고 동기부여가 잘 된 상태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의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통제에 의한 강요된 의존이 문제라는 거죠. 네. 이 관점을 삶의 목표에 적용한 연구 결과는 청취자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부, 명예, 신체적 매력 같은 외적 열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불안감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심지어 그런 목표들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었다는 게 정말 의외였어요. 네. 반면에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공동체에 대한 공헌, 개인적인 성장 같은 내적 열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자기 존중감도 높았죠. 아, 이건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목표의 종류가 우리의 행복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님께서 팀의 목표를 설정하실 때 단순히 이번 분기 매출 20% 상승 같은 외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기회로 삼자 같은 내적인 목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팀원들의 진정한 동기를 이끌어내는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론은 충분히 살펴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보죠. 이토록 좋은 자율성을 내 팀, 내 가정 혹은 내 삶에 실제로 꽃피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방법들이 꽤 실용적이더라고요. 네, 그 모든 방법의 근간에는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했듯이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 이거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는 거요?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둘째는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의미 있는 한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아, 한계 설정이요? 네, 예를 들어 아이에게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밤 10시에는 자야 우리 모두 건강할 수 있어. 그 전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선택하렴처럼 왜 그 규칙이 필요한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 안에서 선택권을 주는 거죠.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보상은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죠. 네, 특히 금전적 보상을 줄 때는 이게 당신을 통제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장애물에 대한 마지막 지적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죠? 왜 학교 선생님이나 회사의 관리자들이 자꾸만 학생이나 직원들을 통제적으로 대하게 될까요? 책은 그 원인을 그들 자신에게서만 찾지 않아요. 바로 그들 역시 교육청이나 회사 상사로부터 끊임없는 실적 압박과 평가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 악순환의 고리. 압박을 받은 관리자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성과를 내기 위해 직원을 통제하고 통제당한 직원은 동기를 잃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키워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자율성이 존중받고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아이를 자율적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든 학생의 내적 동기를 깨우고 싶은 교사든 팀원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싶은 리더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동기 상태부터 돌아봐야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청취자님께서도 팀원들의 자율성을 지지해주고 싶으시다면 혹시 청취자님 자신이 위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음의 작동법을 통해 청취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진정한 동기는 돈이나 보상, 칭찬 같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에 대한 욕구가 건강하게 충족될 때 비로소 샘솟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당근과 채찍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비용을 치르게 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님의 일상, 특히 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자녀들 대하는 태도, 혹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네요. 이 책은 관리자나 교사가 받는 압박이 어떻게 아랫사람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그 흐름을 역으로 추적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에 누군가를, 예를 들면 팀원이나 자녀를 강하게 통제하고 싶다는 충동에 들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 순간 청취자님은 어떤 압박을 받고 계셨나요? 혹시 마감의 압박, 실적의 압박, 혹은 더 잘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압박에 시달리고 되셨던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 압박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통제가 아닌 자율성을 지지하는 새로운 길을 여는 진정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